함께 얘기해볼 주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최근에도 그 드라마 더 글로리가 그렇습니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연상되는 비슷한 실제 사건도 다시 관심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실에선 재판은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건 결과적으로 같았습니다. 그 고데기 사건의 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그 범죄 행위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총 3가지로 나눠서 뭐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요. 만 10세 미만이면은 이 아이가 살인 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려요. 만 10살. 만 10살 미만. 예. 그리고 만 10살 이상 14세 미만이면 가장 문제가 많이 요즘에 되고 있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14세 이상이었을 때 이제 선택적으로 가능한 거죠. 형사 재판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건들이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서 단순히 보호처분 사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의 공분을 많이 사는 거죠. 고데기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가해자가 당시 만 15세였어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당시에 주임 검사나 이제 담당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교화를 좀 해보자. 그래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어떤 기사 같은 걸로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 1455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보호자는 부모예요. 네. 너 부모 집에서 감호 받아라.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 관찰관 보호 이건 뭐냐? 근데 주기적으로 그 관찰 공무원을 만나서 나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도장 받아라. 요 정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질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가벼운 처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솜방망이 처벌이죠. 더 글로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심리가 궁금해요. 대체 왜 맞아요.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맞아. 이게 그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서 같이 괴롭히는 애한테 그 무리 등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요. 혜정아, 너 문동은 아니었으면 다음은 너였어라고 말한다고 해요. 아하.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집단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애를 괴롭히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이 주류 문화에 올라타지 않으면 다음은 나야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안 끝난다. 이거는 그냥 인류가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원래 이런 존재들인가 보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기가 또 안도를 느끼고 뭔가 그게 본능인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보면은 학폭은요 1대1로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집단이 한단 집단 말이에요. 린치. 가해 집단이 특정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하는 행위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건 장난이야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끼리.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 폭력도 굉장히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는 게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일단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 기준을 보면 학교폭력이란 크게 재산상 피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재산상 피해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빵 셔틀 그런 일방적인 네. 친구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신체적 피해는 폭행, 상해, 뭐 협박, 성폭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떠돌림 이런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사실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신체 폭력이나 뭐 성폭력이나 이런 건 너무 이제 가시적이니까 보이는데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네네. 톡방에 안 껴주고 빼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처벌의 대상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채팅방에 아예 이렇게 뭐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무리들이 초대를 해요 피해자를. 그래서 그 안에서 채팅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더 많은 거고 또 빵 셔틀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네. 네. 데이터 공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제한된 이제 그 요금제를 쓰잖아요. 테더링? 네, 그러니까 핫스팟. 테더링이나 핫스팟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무제한 그 요금제에 가입하게 강요를 시키고 그것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의 폭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로 훔쳐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학부모님들은 갑자기 얘가 와서 나
요금 좀 올려줘, 무제한 해줘. 그래도 놀랄 것 같아요, 진짜.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저 인터넷 게임 하려고 그래? 이렇게나 진짜 얘기하겠지. 이렇게 할 것 같아. 어. 주식한테 방금. 어딜 지금 원래 데이터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배달 어플 이용한 신종 수법도 있거든요. 예? 이게 배달 어플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제 방법에 대면 결제로 신청을 해놓고 피해 학생한테 그 배달 음식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헐. 그러면 그 피해 학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 음식을 받고 그거를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심각한 되게 게 심하네. 뭐냐면 우리 때는 이렇게 톡이 없었어요. 그렇죠. 핸드폰도 없어.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이랑 안 좋잖아. 그래도 학교에서 끝나. 맞아. 일단 집에 오면 쉴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그 갈등으로부터 좀 단절돼서 쉬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학교 가서 뭐 힘들더라도. 좀만 참자 이러면. 근데 집에 와서도 이 톡방에서 똑같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애들한테는 너무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거죠. 맞아요. 방금 굉장히 홍 변님이 말씀하신 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학폭 교사 가이드에 보면은 그리고 부모님들도 읽어봐야 될 가이드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녀의 SNS에 굉장히 주목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집에 왔는데 핸드폰을 보기 싫어한다. 자녀의 SNS 계정이 자꾸 없어진다. 자녀가 SNS로 알림이 오면은 소스라치거나 무서워한다. 보기 싫어한다. 이런 게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징조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 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럼 얘가 눈치를 뭐- 채야겠네 부모. 그렇죠. 이제는 이런 것마저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폭력 사건을 직접 맡아본 변호사님도 혹시 계실까요? 예, 최근에 그 성인이 된 후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인터넷상에 게시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에 그 피의자를 지금 현재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오히려 가해자한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좀 특수한데요. 가해자는 일진의 짱이었어요, 소위 보스. 근데 자기가 직접 한 건 없어요. 근데 자기의 밑에 부하들을 이용해서 뭐 바지를 벗겨서 사진을 찍고 와이파이 셔틀을 하고 그리고 뭐 스파링을 빙자해서 폭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보스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그 지역의 꽤 유지이자 부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도 목격자들이 나서질 않는구나.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 지금 이길 수 있을까요? 현재 수사 중인데 다행히 그때 목격했던 친구, 같이 피해를 받았던 친구가 증언을 해주겠다라고 현재 나선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괴롭힘. 근데 아이가 되게 그 상황에서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게 증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 녹음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서로. 상처가 네. 서로. 네. 녹음을 해야 되니까. 학교 안에서. 네. 그리고 목격자가 나서지 않아요. 왜냐면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이런 일에 연루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없어.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있어요. 오히려 피해 학생한테 야 너네 엄마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유별나다. 이렇게 됐다라는 좋게 식의 넘어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학교 다니니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어요. 아,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교사의 어떤 너무 안일한 태도가 또 문제되는 경우가 방관까지, 방관도 굉장히 많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뭐 자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어떤 징계 여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해자 쪽과 피해자 쪽 맨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뭐 항의하고 민원 넣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일인데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잘 됐다.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만한 아주 경미한 사건이나 학폭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다 교육청으로 넘어와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거기 학부모위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일주일 내내 학폭위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2건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전과 달라서 이게 뭐 어떻게 트렌드가 같긴 한데 가해 학생들은 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옵니다. 어머머머. 이미 선임해서 오는 거야. 이야. 그래서 왜냐면 이게 나중에 또 이제 그 학생
학생부 기재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죠. 우리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거의 뭐 재판하듯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뭐 유리한 점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학교 폭력이 조금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제가 뭐 글쎄 하는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역 앞에 모텔들 있잖아요. 모텔 위쪽에 이제 달방이라고 해서 장기 투숙 잡아놓는 방들이 있어요. 그 방들 가보면은 아주 많은 경우에 이제 중고등학생 일진들이 이제 후배들 여자 중학생들 데려다가 성매매나 조건만 되게 흔한 중학생들이? 네 중학생 언니가 그 후배들을 그렇죠. 시킨다고? 네, 저는 이런 사건은 상당히 많이 하고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고 뭐 이건 애가? 실제 성매매도 하지만 조건 만남이라고 해놓고 성매수자 남성이 오면은 협박하는 거지. 이렇게 협박하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 일도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고등학생 되면은 또 고등학교 애들이 후배들 잡아다가 그런 일을 해요. 가출한 여중생들 잡아다가 그런 일을 시킵니다. 아 너무 비극이다. 근데 이런 사건들은 절대 학폭에 가지 않아요. 왜냐? 이 학폭에 제소해줄 학폭을 청구해줄 부모가 없으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교사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줘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정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알아채고 먼저 보호하고 먼저 나서야 될 울타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말한 뭐 교사분이 좀 게을리하고 좀 무신경하게 대하는 것들, 부모가 오히려 좀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게 대해서 사건을 그르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거를 좀 국민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얘기는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해야 돼요. 교사에게 말해라, 부모에게 말해라, 그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혼자 끙끙 앓다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모르는 어떤 어른에게 의지하고 싶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를 아예 모르는, 내가 이 얘기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117, 이 세 숫자를 좀 기억하셨어요? 117. 네. 117. 117 학폭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전문 의료 인력이 있어요. 전문 상담 인력도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시적으로 만약에 학폭이나 이런 거 처리하려고 하면 결국은 학교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에 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하고 그치.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사건이 어떤 거냐면 교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127 신고센터를 통해서 공적인 제도안이 편입이 되면은 실수로 가해자와 뭐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독하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하면서 조사된 내용을 좀 보잖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편파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담하시는 교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 얘기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학교에서 뭐 자체적으로 무마하려고 하거나 아니 뭐 이런 갖고 그러냐라고 뭐라고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선은 조금 학교를 좀 믿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 그러면 제가 지금 약간 좀 교육청에 계신 분들, 뭐 교육부 종사하시는 또 임직원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좀 한 가지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학교 폭력 담당 교사만 더 뽑는 거야. 그래서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도 애들 가리키라 피곤한데 이거 학교 폭력 신경 쓰고 안 하고 학교 폭력 담당 교사만 그렇게 선출을 나는 일리 해주신다면 있다고 생각해. 훨씬 좋지 않을까? 전문 인력으로. 네. 그런 거를 좀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예. 엄청 똑똑해 보였어. 맞아. 예. 엄청 똑똑해 보였어. 그러니까 상금 주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공감이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뭐 사실 모든 법적인 다툼이 그렇습니다만 학교 폭력 관련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을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가 그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 수집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저장을 해놔야 되고 트라우마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거 진료 기록 같은 것도 좀 확보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뭐 일기장이라든지 유서 같은 게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이 유서가 증거로서 활용된 사례도 있거든요. 이 사안에서는 유족이 가해 학생이랑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걸었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유서가 되게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었고요. 그 결과로 민사상으로는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었고요. 네. 형사적으로는 가해 학생이 2명이었는데 한 명한테는 징역으로 2년 6개월이 나왔고요. 다른 한 명한테는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역시 학폭 사례 역시 그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계속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증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SNS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이 SNS에 올리는 글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SNS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재하기는 어려우니까 비공개로 돌려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글들을 써서 그런 것들이 또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글을 기재할 때마다 시간이 다 남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기장도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소년 범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촉법소년 그리고 범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만 14살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인데 법무부가 이걸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만 13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좀 저는 완전 찬성합니다. 완전 찬성. 완전 찬성. 만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무려 70년 전인 195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특히 최근 5년간 살인,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우 크게 증가했고요.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의 비율이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와, 그러면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한 그거 한 살만 낮춰도 청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따졌을 70%가 준다는 거.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제 경고 메시지가 그렇죠. 확 낮아지는 느낌이니까. 법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을 담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맞아. 근데 지금은요, 마치 나는 촉법이야라는 게 무슨 놀이처럼 맞아요. 마치 무슨 무용담을 하듯이 촉법 챌린지처럼. 네, 경쟁하듯이 막 그런 사회 현상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서울 고덕동 파출소 위에서 만취 상태로 순찰차 위에서 난동을 부린 10대,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10대, 이 모든 10대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춘다면은 분명 이런 학생들이 이런 범행을 하지 않을 위화력은 충분히 줄 수 있다.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낮추는 데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예전에 극단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형사 미성년자를 없애자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나이가 사실은 뭐 12세는 되고 13세는 안 되고 그럼 11세는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냐.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얘가 소년보호 사건이 필요하냐 형사처벌이냐를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애초부터 나이를 이유로 얘는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아예 배제하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계획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할지 소년보호 사건지를 결정해서 진짜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이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법정에 서는 거에 대해서 뭐 당사자들이 별로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정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형사법정에 딱 오면요. 첫 번째 뭐냐 선고를 먼저 하면요. 막 잡혀 들어가요 사람들. 그럼 처음에 왔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점점 애가 앞으로 와요 이렇게. 나중에 정말로 이러고 있어요. 무게감이 다르고. 그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한번 세운 다음에 다시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한번 세워가지고 너가 한번 경험해봐야 네가 여기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현명한 법관이시네요. 저는 사실 요즘 사건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 만 13세까지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왜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만 13세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행동 조심해야지 라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게 될 수 있을지 일단 이것부터 저는 회의적이고요. 근데 좀 쫄을 순 있어 애들이. 야 너 소문 들었냐? 이제 우리도 처벌 받을 수 있대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된대? 하잖아. 학생들의 어떤 실수, 학생들의 어떤 과오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경찰관들한테 나 잡아가, 나 촉법 소년이야 막 그런다잖아. 그러니까 만 13세를 너무 지금 옛날의 애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 변호사님 의견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실물을 좀 봐야 됩니다. 소년보호 처분하지 말고 형벌 때리자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 입장에서 볼게요. 뭐 형사처벌 한다고 칩시다. 초범 내려서 13살짜리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초범이니까 벌금형 아니면 해봤자 집행유예거든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벌금 누가 냅니까? 부모가 돼요. 얘는 그냥 집에 갑니다. 그냥 형 받고 집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은 체감 못하니까. 페널티도 없어요. 근데 소년 보호 처분으로 나오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귀찮아요. 일단 실제로 소년원에 끌려가서 소년원에서 2년 동안 감옥처럼 집에 못 가고 살 수도 있고 매일 봉사명령 나오지 수강명령 나와서 어디 가서 수강 들어야 되지 보호관찰관이 찾아와서 너 뭐 하고 있니 적어서 내라 하지 이게 실효성이 아예 없진 않단 말이에요. 소년법이 이미 충분히 소년보호 처분을 교화해보겠다고 소년법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소년법이 실효성 있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먼저 지원해줘야 됩니다. 소년법이 실효성 없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교화를 강화시키자. 그렇죠. 왜냐하면 소년범이 전국에 10,000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소년범을 관리하는 소년부 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와. 진짜요? 여러분 소년보호 사건은 판사가 직접 얘 감독 잘 되고 있나? 얘 뭐 그렇죠. 보호관찰 받았나? 체크하세요. 교화를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근데 20명한테 이걸 다 하라고 해놓고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예산과 부족한 시간을 줘놓고 교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형벌하자. 이거는 조금은 약간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폭의 성인 피해자들을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요. 학폭의 성인 피해자. 예, 학창 시절에 학폭을 당했는데 수년이 지나 성인이 된 피해자들. 네네. 예, 그분들이 그때 학폭의 악몽과 트라우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예, 특히 아까 고대기 사건 같은 경우도 보호감호 처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처벌을 크게 받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알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게 결국 자신의 몫이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는 그 피해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더 글로리의 경우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그 작가분께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응보가 반드시 필요해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